비즈니스에도 두 가지, 하나의 우주의 총체성으로서 비즈니스하고 개별의 어떤 원리로서 또 작동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말 하면 실제 구체적으로 단지자예요. 단지자. 행동 원인 하는 구체적으로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하자면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개, 강아지 뭐 이런 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자연의 어떤 원리를 지금 실현화시킬 때 그때 비즈니스의 어떤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총체성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곧바로 이 로고스예요. 세계 로고스. 여러분들 텍스트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인데 그렇게 나와 있나? 이 물질이고 이거는 그냥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시각하면 로고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세계 이성이에요. 세계 이성.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지금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이 스토이즘의 전체는 지금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다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세계가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연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이 유익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구성물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게 논리학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잠깐 스토이즘의 논리를 선생님부터 도망가셨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제가 스토이즘 논리를 하나 잠깐 약간 만약 if P면 Q P면 Q 이거는 우리가 쉽잖아요. P면 Q 이렇게 그건 당연한데 또 if 만약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하고 다른 거예요. if P면 Q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non Q면 뭡니까? non P 나와요. 이미 이 스토이즘에서 지금 우리 현대 형식 쓰고 있는 이 명제 논리가 탄생이 돼요. 명제 논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논리가 그냥 형식 논리가 아니라, 왜?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 언어가 뭡니까? 이게 세계를 유익하게 파괴한 유익한 구성물입니다. 우리 구성물. 그러니까 요 유익한 구성물을 논리 잘 조정을 해야지 뭡니까?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리는 형식 논리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인간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의 형식 논리가 아니라, 삼등론부적 형식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바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언어적인 어떤 그 논리를 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스토이즘들은 굉장히 총체적 체계 구조예요. 여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선생님 철학생을 한번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자연주의 오류라는 게 뭐죠? 선생님 자연주의 오류가 뭡니까? 철학에서 자연현상이 이러이러한데 거기서 쉬어도 도덕적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그런 게 조금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왜? 총체성으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 우리가 지금 쾌락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인 어떤 것과 그런 다음에 자연학, 그런 다음에 이 윤리학이 논리학이 곧바로 윤리학이고 자연학이 윤리학이고 윤리학이 곧바로 논리학이고 자연학이 되는 어떤 총체성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미 여기서 논리학이 단순히 논리학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으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왜? 언어 자체가 뭡니까? 말 자체가 바로 세계를 뭡니까? 파악하기 유용한 구성물로 우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세계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들이 깔려 있는 거고, 더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인간은 이 감각, 지각, 인식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구유되어 있다. 그 전체 대논제 밑에는 뭔가 하면 그냥 세계는 로고스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언어에 대한 어떤 탐구, 그런 다음에 자연이 과연 어떤 거냐,
그런 다음에 인식 그걸 통한 어떤 그 윤리학은 결국 여기서 이제 윤리학적인 어떤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스토이즘에서 이제 바로 그 자연 자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것과 우리가 지금 자연적인 어떤 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윤리로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윤리적이냐? 인 거죠. 여기 다시 이제 그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충동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능적 충동, 그런 다음에 이성적 충동. 여 밑에도 계속 지금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 충동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섹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 뭐 이렇게 사람하고 대면 관계를 갖고 싶다든지, 우리가 지금 비대면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적인 활동,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우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친구의 어떤 그런 것 혹은 소셜십 같은 거를 이렇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구성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그 본능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충동일지 몰라요. 근데 이런 본능적인 충동은 충족을 시키면 되는데, 이걸 넘었을 때, 본능적 충동이 이제 넘었을 때, 과도하게 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 측면을 이걸 무너뜨리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스토이즘의 윤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냐? 그게 이성에 반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거는 그 당시 지금 현대의 언어와는 다른 방식, 그 당시 욕망이 있겠죠. 뭐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 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먹는 거라든지 거주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생식적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또 조금 후의 단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욕망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충동을 넘어서면서 바로 하나의 욕망으로 하고, 그게 욕망으로 하면서 바로 이성이 충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한테 고통의 근원이고,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제어를 해야 되는가의 근거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그런 욕망은 비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충족을 제어를 하면은 곧바로 선으로 가는데, 이 선이 뭔가 하면 세계 이성이, 즉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기본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해력을 그 중간중간에 좀 뛰어넘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논리, 자연학, 윤리학이 서로 이렇게 얽히게 되는 여기서 이제 자연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죠. 휴미 이제 이야기하는, 그냥 자연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 인간이 뭐 그걸 의무적 도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스토이즘의 대답은 뭔가 하면 자연 전체, 우주 전체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이성은, 절대 이성은 늘 우주를 가장 최적으로 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 인간이 욕망을 제어를 하고 그 이성적인 것에 따르는 법칙만 하면은, 즉 자연적인 것에 따르면은 바로 윤리적인 것이 되고, 그건 욕망을 제어하는 거고, 그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인간은 그 이성의 어떤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즉 평온한 단계로 가게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스토이즘은 뭔가 하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목표가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든 목적론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점에서는 굉장히 마치 그 칸트의 정언 명령처럼 옳다고 생각되는 것, 이성적으로 보고 옳다고 생각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나온 결과가 안 좋든 혹은 목적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목적론 결과가 이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생각할 바가 아니다. 왜? 너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세계는 이성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명히 신은 너한테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니한테 어떤 형태로는 이미 주어졌을 거니까 너는 그 결과나 그 목적에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 윤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 한 면으로는, 그거로는 어떤 면으로는 좋고 어떤 면은 나빠요.
요 윤리적인 어떤 진술은.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크라테스에서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제 무기를 빌렸는데 걔가 무기를 내한테 친구가 내게 맡겼는데 그 친구가 정신이 살짝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무기를 돌려줘야 되는 건 도덕이잖아요, 의무이고. 근데 돌려주면 걔 정신이 살짝 나간 데가 뭡니까? 이 무기를 흉기로 사용할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목적론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스토이즘으로 생각하면은 뭡니까? 내가 몇 개 놨으니까 이성적으로 몇 개 놓은 건 뭡니까? 돌려주는 게 옳은 것. 그러면 이 스토이저 방식으로는 돌려주는 거예요, 무기를. 이게 대답이에요.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소크라테스도 이미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해가지고 나온 거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스토이즘에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하나 배우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법이 다 탄생이 되고 세계 시민이 바로 탄생이 돼요. 왜? 세계 시민이 왜 평등한가 하면은 인간한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져 있고 세계가 이성적이고 그거는 인종적인 어떤 그런 구분 없이 이성적인 거라는 어떤 그 인간이 구유했다는 그 조건 자체가 이미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평등권을 구유돼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현실의 어떤 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평등,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법을 정당화시켜주지만 자연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의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점을 끊임없이 개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어떤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혁명과 보수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세계 시민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소시민적으로도 빠질 위험들이 또 저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도덕적으로 돌려줄 건 돌려준다. 국가에서 받은 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자율법으로 하지만 그게 뭡니까? 내 세금을 내면 계속 내 삶의 어떤 분필이 되고 내 시민의 어떤 근원적인 근원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저항을 하고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끔 하는 게 그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법이 그 모순과 또 바꿔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이미 같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점들을 이 스토이즘에서 한편으로는 정당화, 한편으로는 또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여기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토이즘에 대한 어떤 의의는 철학적으로 의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해겔의 그 정신 현상을 지금 다루기 위한, 그리고 해겔 정신 현상을 이게 그 이성편을 넘어가기 이전에 바로 뭐가 다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스토이즘과 회의론주의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한 장으로서 내재적인 어떤 측면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정신현상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이제 하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하나의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뽑아내야 돼요. 뭔가 하면은 세계가 이성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즉 세계 이성의 어떤 그 존재 근거가 이 스토이즘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개별적인 이성이 그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을, 세계 이성하고 인간 이성의 어떤 그 궁극적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세계 이성애로 인간 이성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철학적 어떤 그 성수 혹은 철학적인 어떤 의미 깊이의 가능성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개별주의나 상대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왜 이런 필론주의가 이 자체 논리적으로 어떤 모순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위험한가 하면은, 상대주의는 혹은 우리가 이제 현대 철학에서도 와서 뭐 그런 어떤 데리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체주의자들도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절대적 상대주의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의 어떤 그 근본적인 구조의 어떤 그 모순점들을 바꾸어 나가고 또 다른 어떤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에 대한 담론 가능성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차이는 차이로 그냥 머물러줘야 되니까,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위사학적인 이런 세계 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한계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가능성들은 그래도 여기에 조금 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계 이성 개념 자체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를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도식적으로 회의주의론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토이즘 이렇게 가는데 이제 쾌락주의자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감각 자체를 그 진술 형태로는 부정을 했지만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감각적인 것 자체의 어떤 생활의 실천에 적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해서 이중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의주의자들은 감각에 대해서. 그러나 이 쾌락주의는 첫 번째가 뭔가 이 감각의 진솔성을 믿어요. 진실성. 이게 좀 아주 특이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자유의지가 나와요. 지금 이 스토이즘에서도 자유의지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가 이미 구성화되어 있다면은, 세계 절대 이성이 아까 잠깐 이야기한 구성되어 있다면은, 인간 이성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 이성에 주어진 것에 의해서, 즉 결정론적으로 결국은 이 구조에 의해서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회의론적인 그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논리적으로는 조금 그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늘 어려운 점은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고 그걸 구출해내야 될 때, 혹은 그걸 정당화시킬 때 늘 어떤 이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인간 이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선택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 결정이 뭔가 하면 인간 이성에 의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완전 결정론적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점을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를 하면은 아까 전에 쌤 이야기했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맥락에서 또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쾌락주의자도 이 자유의지를 문제를 이제 좀 아주 그 주제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거는 뭡니까 이게? 이 고통 자체를 이제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쾌락이라는 건데, 이 쾌락이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감각에 근거하고 감각에 아주 그 절대적인 우위를 주면서도 인간은 오성이 가지고 있는 그 현명함 같은 거, 이런 걸, 현명함이라는 게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그리스 히랍의 네 가지 덕을 아십니까? 현명함, 분별력 이런 거. 히랍 네 가지 덕이 뭐 있는가 하면은 지혜, 그 다음에 분별력,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 그런 다음에 용기, 절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용기는 이 전체와 서로 이렇게 상보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세 개는 상당히 지혜와 분별력과 이 절제는 상당히 서로가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이게 네 가지 현합적 사덕인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이 현명함 자체를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해요. 뭔가 하면은 육체적인 쾌락만 유일한 게 아니라, 쾌락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쾌락 자체가 쾌락 자체도 뭐가 육체나 뭐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에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것에도 있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 쾌락을 넘어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꼭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삶에서 오는 어떤 그런 쾌락 같은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쾌락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이 쾌락은 단순하게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그런 단순하게 즉흥, 혹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번역이 잘못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쾌락적인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고차적인 어떤 그게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인간 오성의 어떤 현명한 분별력에 의해서 쾌락의 어떤 그 질 종류를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쾌락주의자들 자체는 사실은 이 우리가 이 쾌락주의를 설명할 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데모크리투스예요. 데모크리투스가 뭡니까 요새 예. 예? 예, 아니 데모크라시 그 말고 왜 저 원자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실은 이 원자론 이 속에는 이게 사실은 유물론적인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인간 영혼도 신도 물질도 모든 게 이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원자의 구성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여기 좀 특이한 개념이 나와요. 신조차도 뭡니까? 예, 맞아요. 물질 그러니까 유물론적 신 개념 여기서 다 나와요. 아니 이거는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쾌락주의자들 할 때 뭐 쾌락 자체를 유일한 어떤 그걸로 삼는다, 목적을 삼는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지금 깊은 철학적인 그게 오히려 이 쾌락주의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 원자와 공허함 이걸로 이제 이 각각의 물체의 어떤 그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인간도 이 원자의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인간한테 이루어지는 이 원자의 특수한 운동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보통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지면 결정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원자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그 물체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고 운동도 그 원자의 어떤 그 형태에 이미 선 구조화된 방식에서 그 형태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신조차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세계 전체는 뭡니까? 그냥 결정론적으로 원자에 의해서 선 구조에 의해서 선 원인에 의해서 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건데 인간이나 신한테서는 신은 조금 특수해요. 이건 이제 인간한테 관여를 안 해요. 여신은 인간한테 관여를 안 하는 신이에요. 그냥 자기 자족으로 지 혼자 잘 충만하게 지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는 즉 원자로 이루어진 이 인간은 원자의 어떤 특수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발생이 되면서 그 쾌락에 대한 그 결정, 분별력의 어떤 그 가능성들의 어떤 근거를 또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제가 봤던 우리가 이제 쾌락의 종류도 질, 양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벤담 제이스 밀로 오면은 양의 어떤 그런 쾌락보다 질의 쾌락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돼요. 오히려 양질의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 어느 것이 지속화됩니다. 쾌락의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근대가 고대를 극복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와는 다른 방식의 이 쾌락을 설명해요. 근데 쾌락의 지속이라는 면에서 설명해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요. 양과 질로보다는. 왜? 섹스를 아무리 오래 해도 양으로 해도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어느 정도를 지나면은 나중에 그 섹스의 어떤 그 양이 그 했던 것이 그렇게 즉 양으로 아무리 늘려도 나중에 특정한 다른 기쁨 그 하나를 못 넘어설 수 있는 쾌락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걸 하면 처음에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양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질 좋은 것 막 정말 우리가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가 아프면 나중에 보면 포만되게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쾌락의 지속, 은은하지만 뭡니까? 지속적으로 내한테 만족을 주면 그 쾌락이 뭡니까? 뭐 질이 아무리 좋든 양이 아무리 좋든 뭡니까? 그걸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게 그래서 쾌락의 지속입니다. 그러면 이 뭐가 쾌락을 지속을 결정을 지어줄 거냐? 이게 바로 현명함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내한테 좋구나. 나는
유유자적한 삶이 더 좋지 섹스나 뭐 어디 뭐 물건을 구입하는 거나 책을 사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은은하게 그냥 산책하는 게 오히려 내게 쾌락의 그 지속성이 더 영속적이다. 이러면은 사람이 그 질이 바뀌겠죠. 다른 방식의 쾌락이 어떤 거. 그러니까 이 분별력, 현명함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 쾌락의 어떤 그 질을 구성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근대 성과는 오히려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쾌락의 어떤 거를 했다. 그래서 이때 그 감각은 절대 그 쾌락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내나 뭐 이런 걸 강도 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다. 그리고 이 속에는 그 쾌락주의자들이 생각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고통의 회피, 고통 하는 게 그러면 그 하는 게 결국 뭐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에게 그 궁극적으로 어떤 것은 고통을 주고 그 불편을 주고 하니까 그걸 피하고 우리한테 궁극적으로는 쾌락의 지속을 주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인간 삶의 어떤 궁극적인 행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그러면 사람은 왜 사느냐? 궁극적 목적이 뭐냐? 결국은 쾌락 추구에 있다. 그 쾌락은 쾌락의 지속. 그리고 그 쾌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그 분별력적인 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근데 그 분별력의 어떤 거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지의 어떤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그 자유의지라는 거는 결국은 분자론적으로 원자론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렇게 선택적 자유의지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쾌락의 결정해서 우리 궁극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걸로 평온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담론에 이제 궁극적으로 같이 합류하면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철학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철학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일종의 이 데모크리투스 저 개론자나 아니면 이쪽의 철학자들을 철학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이제 첨가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론화, 그런 다음에 학습화될 수 있는 거를 철학의 어떤 한 임무로 혹은 또 그거의 어떤 한 과제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철학은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나오죠. 즉 우리 실천의 어떤 행복한 삶 자체를 철학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여기 이제 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우리가 이런 철학을 통해서 그러나 여기에 위험들이 내재되어 있다. 왜? 궁극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안녕 혹은 마음의 평정으로 갈 때 결과론적으로는 그 정치, 사회, 경제 구조의 근본 그 틀에 벗어나서 혹은 그 지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담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예 여기까지.